자, 이번에는 화물상환증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이게 화물상환증에서도 공부하고 여러분들이 또 비슷한 게 뭐가 있냐면 나중에 해상법에서 선화증권이라는 걸 공부합니다. 자, 선화증권이라는 걸 공부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어음수표법에 관한 내용을 공부하실 때 좀 더 이제 공부를 하시면 그에 관한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을 텐데 현재는 이제 간단하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그림을 그립니다. 송화인이 물건을 보내면서 자, 보낼 수 있는 뭘 한다고 그랬죠? 운송인이 요청하면 화물 명세서 쓴다고 그랬죠? 자, 운송인이 이렇게 있습니다. 송화인이 물건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운송인은 어떻게 할까요? 자, 내가 당신으로부터 어떠한 물건을 받았다. 이것을 쓰는 게 뭐냐면 화물상환증이다. 이거 이제 송화인이 요청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발행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송화인 갑이 이것을 처음에 갖고 있겠죠? 자, 이것을 어떻게 한다? 을한테 넘깁니다. 을한테 다시 병한테 넘깁니다. 자, 갑이 을한테 그럽니다. 자, 이 화물상환증은 운송인 누구가 운반하고 있는 그 물건을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야. 따라서 이거를 가지면 그 물건을 그대로 가지는 거야. 예컨대 안에 TV 100대가 있다. 아니면 구두 10,000컬레가 있다. 금강제화라고 합시다. 금강제화 구두 10,000컬레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야. 따라서 내가 이것을 너한테 팔게. 내가 돈이 급하니까 나한테 팔게. 라고 해서 예컨대 뭐 10억에 팔았다라고 하면 이렇게 을은 그걸 사고 이 돈을 주고 이거 산 거죠. 이거 을은 뭡니까? 구두 10,000컬레를 이 운송인에게 나중에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화물상환증이라고 하는 것은 운송인이 운송물을 수행하였음을 증명하고 운송물이 목적지에 도착한 후 정당한 소지인에게 인도할 의무를 표창하는 보다 유가증권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현재 정당한 소지인은 병입니다. 자, 화물상환증은 유가증권으로서 성질, 즉 요식증권성 앞에서 우리가 상법 총칙의 유가증권에 관한 규정을 설명을 드렸죠.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습니다. 요식증권성, 요인증권성, 상환증권성, 지시증권성, 문헌증권성, 처분증권성, 인도증권성 이런 것이 있으나 설권증권성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설권증권성이라는 뭐죠? 권리를 빌어서 유가증권을 작성해야만 권리가 발생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화물상환증이 없어도 이 물건에 대해서 수화인이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겠죠. 그렇죠? 따라서 이거를 작성해야만 이 권리가 생기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권리도 있고 만약에 화물상환증을 작성하면 이 기존에 있는 권리를 더 용이하게 행사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설권증권성보다 어음수표라든가 이런 게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자, 유가증권성. 자, 유가증권성은 자, 당연한 지시증권성. 이게 무슨 말이죠? 당연한 지시증권성이 항상 배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지시증권성 우리가 유가증권 4가지 배웠었죠. 그때 이제 기명, 무기명, 그다음에 지시증권 이거 다 공부하셨죠. 지시증권성을 간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한테 어떤 사람한테 지급해 주시오라고 지시를 하게 되면 그 사람도 그 권리를 갖는 것 이러한 것을 지시증권성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지시금지 문구를 기재해서 김명시로 작성하여 지시증권성을 배제할 수 있다. 자, 지시금지 문구는 이 사람에게만 증권에 기재되어 있는 사람에게만 지급하시오라고 하는 거죠. 당연히 유가증권이다 보니까 어음법, 수표법이 준용이 되고요. 처분증권성은 뭐냐면 자, 아까 이야기했죠. 송환이 있고 운송인이 있고 수환이 있을 때 이 운송인이 갖고 있는 구두 10,000컬레를 이 송환인 갑이 병하게 넘겨주면 갑은 을한테 구두 10,000컬레를 처분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거죠. 을은 다시 병한테 구두 10,000컬레를 처분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왜? 병은 이 화물상환증을 보여주고 구두 10,000컬레를 운송인에게 달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운송물은 이 운송물에 관한 처분은 이 증권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러한 것이 처분증권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상환증권성은 운송인이 운송인한테 와서 나 구두 줘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건네주겠습니까? 안 건네주죠. 그거를 증명할 수 있는 증서를 가져와라고 하겠죠. 증거를 가져와라. 그게 뭐냐면 화물상환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화물상환증을 보고서 그것을 받고서 건네줘야죠. 만약에 그것을 받지 않고서 건네주면 뭐죠? 그거는 아까 보증도라든가 가도라든가 인정 그런 개념들이 나왔었죠. 그걸 안 해주게 되면 나중에 자기가 뭐 해야 된다?
진짜 화물상환증 소지자가 나타나가지고 내가 진정한 권리자다. 나한테 지급해라. 나한테 돌려줘라. 라고 하면 그 사람한테 손해를 배상해야 될 경우도 생긴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화물상환증과 상하지 않는 경우 보증도, 공도, 가도 다 설명을 이미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식증권성인데 아주 엄격할 필요가 없다. 제가 앞에 설명드렸죠. 그렇죠? 이것이 어음수표라면 굉장히 요식증권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일부 기재가 흥결되면 어음 자체가 아예 무효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화물상환증은 그렇게까지 요식증권성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하죠. 그래서 일부 기재가 흠결되어도 그것이 본질적인 사항이 아닌 한 유효하다고 해석을 하는 것이 통설의 견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음수표처럼 엄격한 요식증권성인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발행. 화물상환증의 발행은, 자, 화물상환증은, 누가 청구하죠? 누가 청구하죠? 송화인이 청구하죠? 운송인. 그래서 송화인이 운송인한테, 자, 화물상환증 발행해주세요. 라고 하면 이렇게 송화인이 청구를 하고 운송인이 발행을 하겠죠. 기재사항은 운송물의 종류, 중량, 용적, 포장의 종류와 종별. 아까 이건 뭐였죠? 화물 명세서 이루와 똑같죠. 도착지도 나타나고 수화인과 운송인의 성명, 상호, 영업소, 주소 똑같죠. 송화인의 성명, 상호, 명업소, 주소 이거 없었죠 아까. 이거는 뭡니까? 화물 명세서는 없었던 것 같고요. 운임, 기타 운송물에 관한 비용과 그 성급 또는 착급의 구별, 화물 상환증 작성조, 작성 연월일 이러한 것들이 기재가 되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화물 상환증은 기명식인 경우에도 배서를 금지한 뜻을 기재한 경우를 제하고는 배서하지 마라 라고 한 경우를 제하고는 배서에 의해서 양도가 가능하다. 자, 몇 번씩 그림을 그립니다만 송화인이 있고 갑이 있고 운송인이 있고 운송인이 선화증권을 화물 상환증을 발행을 하면 이 화물 상환증은 배서에 의해서 을에게 넘어가고 을은 비용한테 넘어가고 배서 이렇게 해서 넘어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배서라고 하는 것은 뭐죠? 등 뒤에다가 쓴다고 했습니다. 아까 배서의 형식적 자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죠. 갑을 을병 병정 이렇게 배서에 의해서 양도할 수가 있고요. 자, 이 배서에 의해서 권리가 이전되고 화물 상환증 소진이 정당한 소진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효력을 갖는다. 따라서 권리 이전적 효력은 뭡니까? 자, 이 권리 이전적 효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운송인이 가지고 있는 구두 망컬레에 대해서 운송인이 운송하고 있는 이 구두 망컬레에 대한 권리가 화물 상환증을 이렇게 양도함으로써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권리가 이전이 되죠. 이 구두를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 그것이 이전이 되죠. 그것이 권리 이전적 효력입니다. 자격 수요적 효력은, 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갑을 을병 병정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이게 순서대로 잘 되어 있으면 이게 형식적으로 잘 갖춰져 있으면 현재의 소지자인 정이 진정한 권리자라고 인정을 해주는 것, 이것을 자격 수요적 효력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담보적 효력이라고 하는 것은 배서에 의해서 원칙적으로 배서인이 피배서인 기타 자기 후자 전원에 대해서도 인수 또는 지급의 담보를 하는 책임. 그래서 만약에 이건 뭐냐면, 자, 담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앞에 사람이 변질을 못하면 내가 책임져 줄게,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인데 이거는 화물 상환증은 뭡니까? 화물 상환증은 물건을 달라고 할 수 있는 청구권이죠. 어떤 돈을 지급한다든지 그러한 것은 아니죠. 따라서 이것은 뭐냐면 담보적 효력은 없다. 단지 권리 이전적 효력과 자격 수요적 효력은 인정이 되지만 담보적 효력은 없다. 왜냐하면 그 담보적 효력이라고 하는 것은 배서에 의해서 원칙적으로 배서인이 피배서인 기타 자기의 후자 전원에 대해서 인수 또는 지급의 담보를 하는 효력인데 화물 상환증은 뭐 효력이 지급에 관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양도는 배서에 의해서 한다고 되어 있고 만약에 배서를 금지해버렸다 그러면 뭐다? 민법상의 지명채권 양도 방법에 의해서 할 수 있다. 그런 경우는 확정일자에 있는 증서에서 통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민법에 관한 일반 원칙입니다. 효력은 채권적 효력이 있는데 채권적 효력이 있고 물권적 효력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채권적 효력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해서 뭔가를 이행을 청구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화물 상환증을 작성한 경우에 운송에 관한 사항은 운송에 관한 사항은
운송인과 소지인 간에 있어서 화물 상환증에 기재된 바에 의해서 의한다. 즉 송화인이 운송인이 있고 수환이 있고 자 화물 상환증을 발행을 했습니다. 이럴 경우에 갑에서 을에서 병으로 갔을 때 이 비용이 화물 상환증에 기재됐을 때는 자 여기에는 TV 100대라고 적혀 있다고 합시다. 아니면 구두 많컬레. 그러면 구두 많컬레면 자 이 사람이 달라고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구두지 뭐 TV 100대를 달라고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 뜻은 이 선화증권 화물 상환증에 기재되어 있는 그 내용대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운송인에 대해서 운송계약상의 채무인 인도채무의 이행을 청구하고 운송인이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채무 불이행을 말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게 이것이 채권적 효력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무슨 뜻이냐면 자, 아까 송화인으로부터 물건을 받고 운송인이 뭘 발행해줘야죠? 화물 상환증을 발행해줘야 되죠. 그쵸? 그런데 운송인이 물건을 받지 않았어요. 물건을 받지 않고 거짓말로 구두 많컬레 받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구두 많컬레라고 써놨어요. 그러면 이 화물 상환증을 보고 남들이 볼 때 뭐라고 믿습니까? 이거는 운송인이 송화인한테 구두 많컬레를 받아서 현재 보관하고 또 운반하고 있구나라고 믿을 수가 있죠. 그런데 현재는 실제로는 받지 않았어요. 이렇게 운송인이 거짓말로 썼을 때, 이 거짓말로 화물 상환증을 발행했을 때 이것이 뭐냐면 공권이죠. 비일공짜죠, 비일공과. 실제로는 권리가 없는 비어있는 증권인 경우에 운송인은 어떤 책임을 지냐에 대해서 학설은 요인성을 중시하는 게 되냐면 자 이게 무효니까 이것도 무효라고 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이게 뭡니까? 요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원인이 무효면 결과도 무효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요인성을 중시한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물건을 받은 게 없는데 무슨 물건이 있느냐 따라서 그거는 계약상의 책임임을 물을 수는 없고 다만 이 운송인이 나쁜 짓을 한 거다. 실제로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받은 것처럼 거짓말로 이렇게 나쁜 짓을 했느냐 따라서 거기에 관한 책임을 묻자라고 하는 게 뭐냐면 불법행위 책임을 묻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무능성을 중시하는 건 뭐냐면 자, 이 사람이 실제로 물건을 받았든 안 받았든 중요하지 않다 이거죠. 왜냐면 선화증권에 뭐라고 돼 있냐? 이 문헌 문자 그대로 글자대로 그대로 이게 쓰여 있지 않느냐? 이 글자가 그대로 쓰여 있기 때문에 기재된 대로 선화증권에 기재된 대로 그대로 이행을 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뭐냐면 계약을 이행하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동일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채무 불이행을 한 것이다. 그래서 채무 불이행을 설이다라고 이렇게 다르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요인성을 중시하는 견해와 무인성을 중요시하는 견해 이 내용은 제가 방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절충성인 건 뭐냐면 자 공권은 이 비어있는 공권은 작성 단계에서는 운송인과 송화인에서는 무효다. 그렇죠? 자 이건 무슨 소리냐면 송화인과 운송인 관계에서는 무효다라고 하는 것은 자 송화인이 물건도 건네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운송인을 꼬십니다. 자 내가 구두 많컬레를 받은 것처럼 좀 써주라. 뭐 다른 뜻은 없다 해놓고 이제 운송인이 이렇게 써줍니다. 화물 상환증 써줍니다. 그러면 이걸 받아든 송화인이 자 너는 이걸 써줬기 때문에 구두 그대로 내놔라 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 운송인은 어떻습니까? 황당하죠? 물건 주지도 않는 사람이 그걸 써달라고 해서 써줬더니 그걸 가지고 권리를 자기한테 구두를 내놓으라 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무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송화인과 운송인 사이에서는 무효인데 다만 이 화물 상환증이 갑을 거쳐서 을로 가고 을에서 병으로 가고 이렇게 전전 유통된 경우 이 사람은 을과 병은 이 관계를 모르지 않나. 따라서 이 모르는 을과 병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라 라고 하는 게 이제 이게 절충설의 견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물권적 효력은 운송물을 인도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 자, 아까 이야기했었죠. 자, 송화인과 운송인이 있고 수화인이 있을 때 이 물건에 대해서 화물 상환증을 발행했을 때 갑에서 을에서 병으로 갈 때는 자 이렇게 넘겨줄 때 뭡니까? 이거는 넘겨갈 때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지만 실제로는 뭐가 넘어갑니까? 이 물건에 관한
이 물건에 관한 권리가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그쵸? 그럼 뭡니까? 이건 물건이 실제로 이동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거죠.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물권적 효력이라고 합니다. 채권적인 효력은 뭐죠? 당사자 간의 그 내용을 가지고 주장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이고, 채권적 효력은 그 화물상환증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에 관한 권리를 표창하고 있다. 따라서 그 화물상환증을 넘겨주면서 물건에 관한 권리가 자동으로 이전이 되느냐, 안 되느냐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 이것을 화물상환증의 물권적 효력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러한 물권적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운송인이 운송물을 받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운송물이 존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증권이 정당한 수령자에게 교부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운송물을 수령하지 않는 경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물건을 받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운송물이 매실된 경우는 물권적 효력이 인정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점유하에 있으면 되기 때문에 간접 점유 상태에서도 인정이 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증권의 정당한 소진만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화물상환증을 취득한 자, 선의 취득자, 포괄 승계인 등에게는 물권적 효력이 인정이 되지만 증권의 단순한 점유자에게는 그 물권적 효력이 인정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제3자가 선의 취득한 경우는 선의 취득이 우선한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물건을 받을 수화인입니다. 자, 수화인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여기서는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송화인 있죠? 송화인이 있고 주선인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운송인이 있죠? 운송인이 있고 그 다음에 수화인으로 가는 구조죠. 자, 이렇게 가는 시스템입니다. 그랬을 때 자, 물건은 이렇게 흘러서 가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 죄송합니다. 이 수화인의 권리가 어떻게 되냐고 하는 문제죠. 자, 송화인이 이 수화인과의 관계에서 물건을 사고 팔았죠. 그런데 흘러가는데 이 사람이 대급을 주진 않습니다. 그런 경우 송화인이 야, 물건 스톱, 처분 스톱 하고 하면 스톱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운송인은 누구의 말을 따라야 된다? 이 사람의 말을 따라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근데 물건이 도착지에 도착해가지고 수화인이 물건을 나한테 달라고 했다. 라고 할 경우는 벌써 이제 이 사람한테 가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그 대신 뭘 부담한다? 비용을 부담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는 거죠. 만약에 송화인이 부담을 안 한 경우에 그런 뜻입니다. 자, 수화인은 수령할자로 지정된 자고요. 자, 운송계약 당사자가 아니죠. 당사자가 아니지만 일정한 권리를 취득하죠. 그 다음에 운송 중에 이 사람은 변경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아까 대전에서 다른 사람한테 건네주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송화인에 인해서 수화인은 변경될 수 있다. 그 다음에 화물 상환증이 발행된 경우는 화물 상환증이 이렇게 아까 발행된 경우는 이거는 이 송화인과 동일한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갑이 을에게 넘겨줬어요. 그러면 송화인은 더 이상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때는 누가 갖고 있다? 을이 송화인과 동일한 권리가 있는 거죠. 자, 도착지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수화인은 아무 권리가 없겠죠. 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착할 때까지는 누가 권리가 없겠다? 송화인만이 권리가 있다. 그래서 송화인이 그 물건을 처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도착지에 도착한 시점에서는 수화인과 송화인이 동일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송화인이 아직 자기 권리를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아요. 자기 의무가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처분권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경우는 처분권을 행사할 때는 송화인의 권리가 우선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 도착지 전에서는 송화인이 권리가 있고 수화인은 권리가 없습니다. 도착했어도 송화인이 권리가 수화인보다 우선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인도 청구를 한 경우는 뭐다? 이런 경우는 수화인이 우선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송화인이 운송물에 대하여 지시를 하면 수화인은 운송물에 대해서 인도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수화인이 인도 청구를 한 시점은 뭐다? 이때부터 수화인의 권리가 우선한다라고 하는 점 이해하시죠? 자, 쭉 갑니다. 인도 도착합니다. 도착하기 전까지는 누가 걸리고 있다? 송화인이 권리를 가지고 있다. 도착한 시점까지도 송화인이 수화인과 동일한 권리가 있지만 처분과 관련해서는 송화인이 우선권이 있다. 근데 이번에 인도 청구, 물건을 달라고 운송인한테 수화인이 청구를 했다. 이런 경우에는 수화인이 송화인보다 앞선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극히 이제 인도 청구한 시점부터 이 수화인이 권리가 앞선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수완이 운송물을 수령하게 되면 운임이라든가 기타 운송에 관한 비용과 체당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몇 번씩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수완의 의무는 봅시다. 어떤 경우냐면 만약에 자기가 그 물건을 받기 전까지는 아무 의미가 없죠. 근데 자기가 물건을 받게 되면 운임이라든가 기타 비용이라든가 체당금에 대해서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이것은 누구와 송화인과 무슨 관계? 부진정 연대책임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 송화인이 있고 운송인이 있고 수화인이 있을 때 이 수화인이 물건을 받게 되면 이 사람만 운송에서 책임지는 게 아니라 운송인은 이 사람과 이 사람과에 대해서 운임을 달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순차 운송은 아까 우리 순차 운송 주선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순차라고 하는 것은 아까 여러 단계를 거쳐야 될 경우에 각각의 운송의 방법이 다를 경우에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라고 했죠. 자, 순차 운송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 운송물에 대해서 수인의 운송인이 순차로 운송하는 것. 예컨대 인천에서 서울로, 서울에서 부산으로, 부산에서 창원으로 이렇게 간다고 합시다. 자, 인천에서 서울로 가는 것은 화물. 지하철이라고 합시다. 지하철. 그 다음에 서울에서 부산 가는 것은 뭡니까? KTX. 그 다음에 부산에서 창원 가는 것은 트럭. 이런 식으로 여러 단계가 걸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를 순차 운송이라고 한다. 자, 순차 운송에는 부분 운송, 하수 운송, 동일 운송, 공동 운송 이런 게 있다라고 했고요. 자, 부분 운송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각각에 대해서 부분 따로따로 운송 독립적으로 운송인이 독립적으로 자기의 운송 구간만을 책임을 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운송 구간마다 운송인하고 별도의 계약이 체결이 돼야 되겠고 이 서로 운송인 간에는 서로 책임이 서로 연결되어 있지가 않고 그렇다고 하는 거. 하수 운송은 뭡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 통째로 다 자기가 운송인이 하고 이 부분에서는 1번, 2번, 3번, 4번 운송인에 대해서는 각각 지시를 받아서 하는데 이 원 운송인하고 이 송화인과의 관계는 송화인은 이 사람만 상대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 밑에 하청업자들은 상대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이러한 운송인은 누구? 원 운송인의 뭐다? 이행 보조자에 불과하다. 그래서 송화인과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일 운송은 수인의 운송인이 공동하여 전 구간의 운송을 인수하는 계약. 그렇죠? 그 다음에 수인의 운송인이 하나의 공동행위로 운송 인수한 것이므로 전 구간 운송에 대해서 수인이 연대 책임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서까지 책임을 지는데 운송인이 송화인과 운송인 1, 운송인이 운송 3 이렇게 공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안에서 자기들끼리 나눈다 할지라도 송화인과 운송인이 여러 사람이 같이 계약을 해버리는 거 이것은 내부적으로 하는 건 자기들 마음대로 하더라도 송화인과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이 여러 사람이다. 따라서 이 사람은 송화인에 대해서 무슨 책임? 연대 책임을 진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공동운송을 협의의 순차운송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순차운송인의 책임. 수인이 순차로 운송할 경우에는 각 운송인은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해서 연대에서 배상 책임이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운송인 중 1인이 손해를 배상할 때는 그 손해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운송에 대해서 구상권은 있다. 이거 다 우리 민법상 연대 책임에 관한 내용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연대 책임이 뭐죠? 혹시 민법을 아직 공부 안 하신 분을 위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자, 채권자가 있습니다. 돈을 받을 사람이 있는데 채무자가 있습니다. 채무자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채무자 1, 채무자 2, 채무자 3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빚이 1억이 있다. 그럴 경우에 이 채권자는 이 사람에 대해서만 1억을 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이 사람에 대해서만 1억을 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만 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는 동시에 다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채권자가 많이 보호되죠. 그럴 때 만약에 이 사람에 대해서 갚았다. 그러면은 각각에 대해서 한 사람 더 합시다. 채무자 4, 한 사람에 대해서 2,500씩 비담하고 하는 경우에 이 사람은 1억을 갚아버렸으면 다 같은 비율로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가정하면 이 사람도 2,500, 이 사람도 2,500이죠. 그러면 이 채무를 갚아준 채무자 1은 1억을 갚고 2, 3, 4 대해서 뭐 해야 된다? 2,500씩 달라고 할 수 있다. 이걸 뭐라고 그런다? 구상권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게 그 말입니다. 한 사람이 손해를 다 배상한 경우는, 그런 경우는 다른 손해를 일으킨 사람에 대해서 구상권이 있다. 그 다음에 알 수 없을 때, 손해되는 행위를 알 수 없을 때는 각 운송인은 동등한 비율로 손해를 분담한다. 근데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내가 맡은 구간에서는 이 구간에 대해서는 내가 확실하게 손해가 내 과실이 아니다라는 걸 증명해버리면 나머지 사람, 이 부분이 그 사람들이 연대 책임을 지겠죠. 그 다음에 하수 운송, 동일 운송, 부분 운송의 경우 그 운송 구조 자체에 의해서 책임 관계가 명백하기 때문에 민법 윤리와 논리에 따라서 책임의 소재 및 손실의 분담을 정하고 책임 관계가 분명하지 아니한 순차 운송, 공동 운송의 경우에만 상법에 의해서 권리 의무 관계가 규율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아까 이것도 나왔죠. 수인이 순차로 운송을 하는 경우에 뒤에 운송인은 앞에 운송인에 가름하여 권리를 행사할 의무, 권리를 행사할 권리가 아니라 의무입니다. 반드시 행사해야 되는 거죠. 해야 될 의무가 있으며 만일 뒤에 운송인이 앞에 운송인에게 변제한 때는 앞에 운송인의 권리를 취득한다. 이것도 이미 이 앞에서 117조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이 후자는 전자의 송화인 또는 수완에 대한 운임 청구권을 행사해야 되고 필요하다면 이러한 권리 행사에 필요한 유치권도 행사를 해야 됩니다. 권리가 의무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러한 순차 운송인의 대의가 인정되는 순차 운송인의 범위에 대하여 광의 순차 운송, 즉 하수 운송, 동일 운송, 부분 운송, 공동 운송 모두에 인정된다고 보는 견해와 공동 운송의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보는 견해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복합 운송. 자, 복합 운송은 뭐냐면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총 2개 이상의 구간으로 구분이 되고 각 구간에서 다른 운송 연구에 의해서 운송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운송이라고, 이 통운송 중에서 운송기간이 육상, 해상, 항공운송 등 운송의 종류가 다른 구간으로 구성된 운송을 복합운송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서울에서 부산까지 뭐죠? 철도. 부산에서 뉴욕까지 뭐죠? 뉴욕까지 선박. 이거는 육상이죠. 이거는 이거는 선박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해상운송이고 이거는 뉴욕에서 NY에서 보스턴까지는 뭐다? 트럭. 이런 경우 서로 다른 종류의 복합이 됐죠. 이것을 뭐라고 그런다? 복합운송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는 겁니다. 자, 복합운송에 관한 입법주의도 구분 책임주의와 통일 책임주의가 있는데, 구분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하는 철도와 그 다음에 부산, 그 다음에 NY 하는 선박, 이 구분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책임을 따로 지자고 하는 거죠. 그런 경우에 책임의 존부와 손해 범위를 정하는 입법주의. 그래서 운송구간 종류에 따라서 철도와 선박에 따라서 각각에 대해서 별도의 책임을 정하는 주의고, 통일 책임주의는 전 구간 운송에 대해서 책임을 통일해서 져버리자고 하는 주의입니다. 자, 복합운송에 관한 국제적 통일협약으로는 국제상공회의소가 주관되어 성안된 1975년 복합운송증권 통일규칙과 국제연합이 주관된 1986년 국제복합운송조약,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들이 중요시하는데, 참고로 75년 복합운송증권 통일규칙은 구분 책임주의를, 80년은 통일 책임주의를 각각 원칙으로 채택을 했다. 근데 상법상 복합운송의 책임에 관한 규정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참고로 이제 여러분들이 해상운송에 대해서 약간 코멘트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복합운송에 관해서는 1986년 국제복합운송 조약이 있는데, 원래 이 해상운송인의 책임과 관련해서는 해상운송인의 책임은 선박에서 많은 물건을 날다 보니까 사고가 터지면 대형으로 터진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그 모든 손해를 부담시키면 선박을 가지고 운항하는 사람은 뭐다? 파산해버린다. 그러면은 배 갖고 장사하는 사람 하나도 안 나타난다. 그러면은 세계적으로 물동량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배가 없애버리면 그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죠. 그럴 경우에 그 사람들을 장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 책임을 좀 완화시켜주자 라고 하고 나오는 게 이 선주 책임 제한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5편 해상법을 공부하시면 다 나오는 내용인데, 선주 책임 제한에 관한 입법례가 이제 여기 나오는데, 이게 1924년 헤이그 규칙이 처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개정한 1968년인가요? 비스비 규칙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1979년에 함부르크 규칙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1980년에 국제복합운송조약 79년인가 확실한 건 아닌데 79년 생각이 됩니다만 국제복합운송조약 이 조약이 이렇게 나와서 이 각각에 대해서 선주 책임 제한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배웠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정리를 하십시다. 운송은 송화인이 있고 그 다음에 운송 주선인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옵션이다. 그 다음에 운송인은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운송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수하인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수하인. 자, 이 그림을 그리고 항상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운송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아는 것은 이 육상 운송과 그 다음에 크게 해상 운송으로 나눌 수 있다. 왜냐하면 항공 운송은 있을 수 있지만 현재는 규정이 없습니다. 근데 해상 운송은 우리가 상법의 해상법의 5편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육상 운송은 뭐냐면 우리가 아는 도로라든가 육상 말 그대로 또는 항만, 호천, 호수 이런 거 있는데 이거 항만이나 호천은 물을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것은 해상에 적용되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해상은 넓은 바다에서 일어나는 각종의 리스크,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러한 특징들을 반영해서 법이 반영됐기 때문에 이러한 조그마한 항해라든가 호수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운송은 여기에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육상 운송에서는 이 어떤 여러 가지 특칙 같은 거를 두고는 있지만 이 해상 운송은 더 많은 특칙을 두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상법에서 나중에 공부하실 때는 이 부분을 공부하지만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이 육상, 항만, 호천 여기서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운송업으로서 우리가 어디서 규정하고 있다? 상법 총칙에서 규정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은 뭐다? 여기에 속해 있는 것을 공부하고 있다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속해 있는 내용을 공부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나중에 해상법이라든가 이럴 때 공부하실 때 공부하는 거고 현재는 이 부분이라는 거. 그래서 이 운송인과 그러면 자 육상 운송에서는 이 관련되는 게 여러분들이 또 하나 공부하실 게 뭐냐면 화물상환증이라고 공부하셨죠. 화물상환증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물상환증은 뭐다? 유가증권이다. 그래서 이 화물상환증권에 관한 내용을 공부를 하셨죠. 그 다음에 해상에서 발행된 게 뭐가 있냐면 선화증권입니다.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화물상환증이나 선화증권은 각각의 운송 구간에서 발행되는 증권이 다를 뿐이다 라고 하는 건데 그 기능은 같다. 따라서 화물상환증이나 선화증권은 둘 다 뭐다? 채권적 효력이 있고 뭐가 있다? 물권적 효력이 있다. 물권이 뭡니까? 물권은 동산이나 부동산이죠.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부동산을 사고 팔 때는 실제로 그 부동산을 사고 팔고 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이 종이쪼가리 화물상환증이라든가 선화증권은 종이쪼가리에 불과한데 그것을 실제로 주고받으면서 물건이 실제로 넘어간 것 같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것 이것을 물권적 효력 그렇죠? 그래서 선화증권을 갑에서 을로 넘겨주면 그 운송인이 갖고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가 갑에서 을로 넘어가는 경우가 되죠. 그것을 물권적 효력. 그 다음에 채권적 효력은 서로 그 증서상에 기재되어 있는 거. 예컨대 증서에는 구두 만클레라고 되어 있는데 TV를 달라고 했을 때 그것은 달라고 할 수 있는 게 승질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거는 계약상에 정해져 있는 어떤 권리관계 내용을 이루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런 전체적인 우리 상법을 두르고 있는 여러 가지 운송에 관한 것을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드렸는데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육상, 항만, 호천 이 부분과 관련된 것만 공부를 하셨다고 이해를 하시고 구체적인 하나하나 내용에 대해서 그 권리관계, 의무관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그림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가면서 공부를 하시면 이해가 굉장히 쉬우실 겁니다. 그래서 좀 이번 시간에 굉장히 길었는데 여러분들의 이해를 바라고 내용에 충실하게 하다 보니까 좀 수업이 길어졌습니다. 아무튼 수업을 들으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